스피치 앤 커뮤니케이션 오늘은 45페이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모음 만들기 도, 에, 어, 에, 오, 웨, 우, 위, 으, 이 도, 후설 평순 모음이며 저 모음으로 혀 뿌리 쪽에 힘을 주고 자연스럽게 아래턱을 내려 입을 벌린다. 숨을 내쉬면서 이게 오타인가요? 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뜬금없이 도인가 했네. 도가 아니고 안가 봐요. 아닌데? 자, 하고 길게 발음하면 된다. 목구멍을 통해 숨을 내쉬며 벌어진 입을 통해 입김을 불듯 내뱉어야 한다. 이때 입 모양을 둥글게 해서 숨이 입안에 고여 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엄청 크게 벌려서요. 네. 발음에서 아래턱을 살짝 다물고 혀끝은 아랫니 내측에 넓게 붙여서 하고 발음한다. 아보다 윗입술을 더 높이 벌리고 아랫입술 턱을 약간 벌린다. 이렇게 문자로 설명하니까 어렵네요. 비디오로 보여주면 참 좋을 텐데. 혀끝은 아래 앞니 뒤쪽 안에 동그랗게 오므려 붙이는 것처럼 하고 힘은 주지 않는다. 원순 모음 오처럼 입을 앞으로 살짝 내밀지만 혀의 뒷부분이 더 낮게 발음되고 보다는 약간 높은 상태로 발음한다. 이 발음이 아래턱을 내려 입을 조금 더 크게 벌린다는 기분으로 하고 발음한다. 혀끝은 아랫니 뒤에 대고 혀의 양옆 날개 부분은 위 너금니 안쪽 부분에 살짝 댄다. 우리 이렇게 배우지 않았는데요. 그쵸? 어릴 때 그냥 배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분석해 놓으니까 또 어렵네요. 원순 모음으로 위아래의 입술을 동그랗게 모아 내밀어 작은 원 모양을 만든다. 혀는 약간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하고 숨을 내쉬며 발음한다. 우 모음에 비해 아랫입술에 힘이 더 들어가며 아랫입술을 주름지게 만든다. 동그랗게 해서 주름지게 만든다. 외는 단모음으로 발음하기 때문에 입 모양이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오외가 오이가 아니라 외. 발음 요령은 휘파람을 불듯이 입술을 작은 동그라미 형태로 만들어 처음 모양을 변형시키지 말고 하고 발음한다. 현재는 1989년 3월부터 외로 발음할 수 있도록 새 표준어 규정에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처럼 이중모음이 연이어 나오는 발음의 경우 모음의 개수가 숫자를 세서 분석하셨네요. 6개가 되므로 이때 우회와 위는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이 쉽다. 오자보다는 입술을 앞으로 약간 더 내밀어 작은 원을 만들고 윗 입술로 힘을 모은다. 아랫니와 윗니 사이를 좁게 하고 혀는 양 날개를 중심으로 약간 오므려서 혀를 아래로 내리고 하고 발음한다. 위는 단모음처럼 발음되는 중모음이다. 예를 들어 쉬는 연속으로 발음을 해도 거의 입모양이 변하지 않지만 위인이나 취한, 귀한, 취객 등에서는 이가 어느 정도 느껴져야 바른 발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준어 규정에서도 단모음 취급에 중모음 발음을 허용한다. 따라서 위를 발음하여 입 모양이 한 가지로 유지되면 단모음이고 입 모양이 처음과 달라지면 중모음이 된다. 후설 평순 모음이면서 고모음인 는 입을 생긴 대로 평평하게 약간 간격만 띄어 벌리고 그 간격만큼 이도 벌린다. 혀는 편안하게 앞니 안쪽으로 뻗어 살짝 닿게 하고 숨을 내쉬며 하고 발음한다. 의자처럼 입술과 이를 벌린다. 다만 양옆으로 더 잡아당겨 발음한다. 혀 끝은 아랫니 내측에 붙이고 이 하고 발음한다. 자음 발음과 조음 기관의 이해. 자음 발음은 주로 혀가 스치거나 머물면서 발음을 만들어내는 조음점을 이해하면 더 쉽게 발음을 익힐 수 있다. 입술이 붙었다 떨어지면서 나는 입술 소리. 양순 비음. 뭐가 있냐면요. 비읍, 쌍비읍, 피읍, 미음. 윗니 안쪽에 혀 끝이 닿거나 가까워지면서 나는 치조음. 쌍디귿, 티읕, 니은, 리을, 시옷, 쌍시옷. 입천장, 경국에서 나는 경국의 음. 입천장이 경국이군요. 지읒, 쌍지읒, 치읒. 입천장 연국에서 만들어지는 연국의 음. 기역, 쌍기역, 키읔, 이응. 목젖에서 나는 소리 후음. 히읗, 히읗, 히읗. 목젖에서 나야 된대요. 자, 원고로 실습하기. 1단계 음절 읽기. 먼저 원고를 읽을 때 음절마다 발성과 발음을 적용한다. 에볼라가 창궐한 서아프리카의 기니와 라이베리아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에볼라 발병국에서 출발한 승객을 실은 모든 항공기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모든 단어가 같은 음색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입안을 둥글게 만든 후 혀의 놀림을 적극적으로 해가면 조금 과장해서 발음해 본다. 같은 음색으로 동그랗게 혀의 놀림을 적극적으로 해서 다시 한번. 에볼라가 창궐한 서아프리카의 기니와 라이베리아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에볼라 발병국에서 출발한 승객을 실은 모든 항공기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렵네요. 2단계 단어 읽기. 2단계는 단어를 2번씩 반복해 읽는다. 이때 전체적인 흐름을 생각하지 말고 정확한 발음을 내는 것에 신경을 쓴다. 에볼라가 창궐한 서아프리카의 기니와 라이베리아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에볼라 발병국에서 출발한 승객을 실은 모든 항공기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밝혔습니다. 3단계 끊어읽기. 끊어읽기 단위로 연습한다. 음절과 단어 연습을 통해 정확한 발음을 연습한 뒤 이어서 읽으면 그 전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발음할 수 있으며 조금씩 개선됨을 느낄 수 있다. 에볼라가 창궐한 서아프리카의 기니와 라이베리아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에볼라 발병국에서 출발한 승객을 실은 모든 항공기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끊는군요. 아, 선생님도 챌린지 하셨군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아침마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 지적을 받았던 걸 감사해요. 개선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주의해야 할 발음. 헷갈리는 의 발음은 이렇게. 단어의 맨 앞에 오는 의는 제 음가를 그대로 살려준다. 의사, 의의, 의미, 의도 등. 하지만 초성이 자음이 오는 경우는 이로 발음한다. 닐리리. 아, 닐리리군요. 원래 닐리리인데 닐리리. 단어의 첫 음절, 우리가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발음하는데. 두 번째, 단어의 첫 음절 이외에 오는 경우에는 이로 발음한다. 강의, 주의, 민의, 회의. 조사로 쓰일 때는 애로 발음한다. 사람의.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군요. 저는 사람의라고 했는데. PPT 새벽반 하시는구나요. 새벽반을? 혹시 디지털 배움 더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열정적이세요. 열정 때문에 제가 시험을 봤잖아요, 선생님. 전혀 할 생각이 없었는데. 자, 조사로 쓰일 때는 사람의가 아니라 사람의, 민주주의의, 민주주의의. 저한테 잘못 발음했네요. 저는 사람의 이렇게 했는데 원래는 의 발음을 사람의, 사람의가 아니고 사람의, 민주주의의, 나의 이렇게 하는 게. 아이고, 재능 기부하시는구나. 복 받으세요, 선생님. 저는 B급으로 만족합니다. 헷갈리는 의 발음은 이렇게. 받침 발음을 패션으로 비유하면 구두와 마찬가지다. 좋은 옷을 입고 화장도 예쁘게 잘했는데 구두가 더럽다면 진정한 패셔니스트가 아니다. 패션의 마무리가 구두라고 가정하면 발음의 마무리는 받침 발음이고 문장의 마무리는 어미의 억양이라고 할 수 있다. 받침까지 잘 구사한다면 좀 더 똑부러지는 느낌을 줄 수 있다. 받침으로 사용되는 단어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이렇게 총 7개며 받침으로는 7개래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가나다라 마바사. 사가 없군요. 이렇게 이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이네요. 시옷이 없이. 가나다라 마바 이렇게 총 7개이며 특히 주의해서 발음해야 할 받침을 알아보자. 기역의 발음. 혓뿌리로 연구개를 막았다가 터뜨리며 나오는 소리다. 하지만 종성으로 오는 받침 발음의 경우에는 마지막에 연구개를 막으면서 완성되는 소리다. 어려워요. 척. 연구개를 막으면서 척, 각, 속, 각. 기역 발음이 분명하지 않다면 혓뿌리를 의식해서 연구개를 막는 연습을 해야 한다.
막 왔다가 터뜨리며 나오는 첫 글자 기억을 연습해보자. 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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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 어디를 막으라는 거죠? 가시, 고구마, 고구마, 갑시다, 갑시다, 갑니다, 갑니다. 이번에는 연구개를 막으며 마무리하는 받침 기억을 연습해보자. 각시, 곡식, 각별히. 그리고 가끔 기역 발음을 디귿으로 잘못 발음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주의하자. 각별히, 갓별히, 각자, 가짜. 그렇게 발음하나요? 아닌데 각자, 각별히. 니은 받침. 니은은 초성과 받침으로 사용할 때 혀가 모두 같은 위치에 있다. 네, 저 감사해요, 선생님. 합격했어요. 그때 B급.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작년에 많은 선생님들 알면서 제가 많이 그쵸, 많이 배우고 많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돈 버는 활동을 안 해서 그러지 엄청 많은 걸 배웠어요. 너무 감사해요. 니은은 초성과 받침으로 사용할 때 혀가 모두 같은 위치에 있다. 혀를 윗니 뒤쪽에 정확히 대주어야 한다. 니은 역시 뚝 부러진 발음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음과 같은 단어에서 특히 실수하기 쉽다. 관광청, 담임, 담임으로 하기 쉽다는 거죠. 담임. 항망청, 이게 실수라는 거죠. 항만청, 정확하게 하면 뚝 부러진 발음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음이 니은 받침이라고 합니다. 리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다. 혀를 많이 굴려야 하는 발음이기 때문에 혀 굴리기가 안 되는 경우, 잘 안 되는 경우 첫 글자 리을이 잘 안 된다. 중국어를 너무 열심히 해서 리을이 너무 굴려지는 경우 받침 리을의 혀 위치가 잘못 자리 잡는 경우가 있다. 저는 가르쳐드린 게 없는데 저한테 뭘 배우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재밌어요. 늘 그 반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칭찬에 대한 반사. 자, 첫 소리에 리을이 올 때 라디오가 아니고 라디오, 라면, 로또. 받침에 리을이 올 때 경국에 닿게 하면 된다. 에와 에, 모음의 에와 에 발음은 차이를 이해하고 발음하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듣고 구분하기가 어렵다. 성인이 되어서는 단어의 뜻으로 이해를 하지만 어린아이의 경우 구분하지 못한다. 에는 이보다 입을 조금 더 벌린다. 혀의 앞부분을 반 정도 올리고 입술을 옆으로 편 상태에서 발음한다. 지게라는 단어를 발음하면서 혀와 입술의 위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거울을 보며 느껴보자. 세수, 제주도, 게살, 셋, 지게, 개, 개. 입을 더 벌리죠? 세수할 때는 조금 벌리지만 세할 때는 더 벌리는 거죠. 에는 에보다 입을 조금 더 벌린다. 나오네요. 혀를 아래턱에 내려붙이고 혀의 앞부분을 조금만 눕힌다. 아자 발음에서 아래턱을 살짝 다물고 혀끝은 아랫니 내측에 넓게 붙여서 에 하고 발음한다. 제법 재미있는 이야기네요. 개미는 부지런하고 여치는 게으르지 않나요? 게살이 들어간 음식이 상해서 개를 줬습니다. 개에게 줬습니다. 가 아닐까? 싶은데요. 식사 후 밥값을 4사람이 냈습니다. 지게가 제일 무거워서 제일 힘센 제일이가 지고 갑니다. 끝을 강하게 발음하는 어두경음화 주의. 이런 용어들이 어렵네요. 첫 단어의 첫머리를 세게 발음하는 현상은 흔히 볼 수 있는데 주의하자. 가시를 까시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까시가 아니라 가시. 닦다. 맞는데 닦아. 오타들이 간혹 나오네요.
거꾸로, 거꾸로, 거꾸로. 똑같은데, 이거는? 거꾸로, 그쵸. 똑같은데? 거꾸로. 표기가 잘못됐네요. 인쇄하실, 교정 보시는 분이 조금,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똑같아요. 거꾸로, 거꾸로, 거꾸로. 네. 음의 첨가, 거꾸로 쌍기역이 들어왔어야 되는 것 같아요. 거꾸로는 거꾸로가 아니라 거꾸로. 음의 첨가 혹은 탈락 주의, 잘못 발음한 거, 자르다, 자르다. 자르다로 발음해야 되고요. 가려고로 해야 되고, 날아간다, 날아간다 많이 쓰죠, 우리. 날아간다, 그다음에 흐르다, 흐른다 아니고 흐르다. 부르자, 노래를 부르자 할 때는 부르자. 틀렸대요. 교정 발음 부르자. 볼까, 볼까 아니고 볼까. 올게 아니고 올게. 갈게 아니고 갈게. 셀프 모니터링. 연습할 원고를 준비한 다음 자기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보자. 셀프 모니터링을 통해 자신의 입모양과 자세, 표정, 발음, 목소리 등을 점검해보자. 저는 아직 2단계까지는 못 갔어요. 아직 토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말하는 걸 모니터링은 녹화해서는 못하겠어요. 조금 더 책을 많이 읽어본 다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셀프 모니터링. 원고를 준비한 다음 셀카를 찍으라는 얘기인 거죠. 자기 모습을. 자, 4장 공명. 공명이란 공명기관의 이해, 공명의 활용과 연습 방법. 공명이란 성대를 진동시켜서 울리는 것을 공명이라고 한다. 공명은 호흡으로 들어온 공기가 압력을 받으며 성대를 통과하게 되고, 이때 몸속의 빈 공간을 통해 진동하며 울리는 것을 말한다. 울림을 만들어내는 기관을 공명기관이라고 하는데, 인두, 구강, 비강을 말한다. 이런 공명기관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소리의 울림통이라고도 하며, 특히 성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하다. 성대로부터 만들어진 소리가 공명강을 통과할 때 그 크기도 커지며 더 안정적이고 풍성해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흔히 좋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을 떠올리면 그들이 목소리는 중저음에서 풍성하게 울리는 소리를 가졌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연기자 한석규, 김명민, 유선? 아나운서 박주하, 박혜진, 그리고 개그맨 유재석 등 부드럽고 달콤한 음색으로 신뢰감 있고 호감 있는 이미지를 보여준다. 이들의 목소리가 더 멋지게 들리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목소리가 가지고 있는 공명, 바로 울림 때문이다. 목소리가 발생하는 원리에 관한 연구는 의학적으로 우리 신체에 대한 구조의 이해와 함께 더 발전하게 되었다. 1741년 프랑스의 내과의사 페라인에 의해 목소리의 메커니즘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이 시도되었다. 이후 가르시아가 후두경을 발명하며 발성기관에 관한 연구도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목소리가 발생하는 원리에 대한 이론들은 다양하지만 공통적인 내용은 공기의 압력에 의해 목소리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폐에 저장된 공기가 배출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성대다. 들숨으로 폐에 저장된 호흡은 밀폐 공간에서 높을 압력을 받게 되고 성대라는 작은 틈을 통해 배출된다. 성대는 압력에 의해 열리게 되고 들숨과 날숨에 의한 근육들의 움직임에 의해 닫히고 열리기를 반복한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목소리는 구강과 후두, 인두의 공명구조를 거치면서 목소리를 만든다. 성대를 비롯한 후두의 발성 근육들은 공기의 압력에 영향을 받으며
지속적인 호흡을 하게 되는데 이때 성대의 진동폭을 조절하는 작용과 함께 목소리의 높이를 만드는 진동수를 발생시킨다. 목소리의 톤이 높아질수록 성대는 길게 늘어나면서 굵기는 가늘어지고 진동수는 증가한다. 반대로 목소리의 톤이 낮아질수록 성대는 짧아지면서 굵어지고 진동수는 줄어든다. 따라서 남성보다는 여성의 성대가 더 많이 진동하고 높은 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성대의 운동이 많으므로 쉽게 목소리가 상하거나 성대의 피로를 호소한다. 또한 목소리의 크기가 커질수록 진동의 폭은 넓어지고 반대로 소리가 작을수록 진동의 폭이 좁아지면서 성대의 부담은 줄어든다. 공명기관의 이해 1. 인두강 인두 안에 위치한 인두강은 코 뒷부분에서 성대의 윗부분으로 이어지는 긴 튜브처럼 생긴 공간을 말한다. 목소리의 차이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후두개로부터 연구개까지 넓은 공간으로 형성되어 있다. 인두의 윗부분은 코로 연결되어 있고 중간 부분은 입, 그리고 아래쪽은 성대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인두강의 움직임에 따라 음색을 조절할 수 있고 공명을 통해 목소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 비강과 부비강 비강은 연구개의 위쪽과 두개골의 사이 공간이다. 연구개와 연결된 근육이 움직이며 비강의 통로가 열리고 닫히게 되는데 다른 공명강에 비해 음색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인두강의 공명을 적게 하고 비강의 공명으로 소리가 치우쳐지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콧소리가 난다. 따라서 안면 전체를 활용하여 공명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콧소리가 난다. 비강의 공명으로 소리가 치우쳐지면 이렇게 문자로 해석해 놓은 게 이해가 더 어렵네요. 구강에서 공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혀와 입술 그리고 턱의 움직임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혀가 굳어 있거나 입술이나 입꼬리에 너무 힘이 들어가게 되면 그 주위의 근육들이 긴장하고 굳어지면서 편안한 소리를 만들 수 없다. 또한 구강은 공명뿐 아니라 조음기관에도 속하기 때문에 모음과 자음을 더 명확하게 발음할 수 있도록 해준다. 구강의 공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입안의 공간을 넓혀주는 것이 좋다. 입안의 공간을 어떻게 넓히나요? 후두강 우리가 흔히 목감기에 걸려 목이 따갑고 아파 병원을 찾으면 후두염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다. 목젖 아래부터 기관지 위까지를 후두라고 하는데 후두강 중부에서 실주름과 성대주름 사이에 끼어 바깥쪽으로 돌출한 좁은 강을 몰가니시강, 후두실이라고 한다. 몰가니시강. 일부 발성학자들은 좋은 소리를 내려면 후두를 내리라고 한다. 우리의 신체 구조를 봤을 때 후두를 올리면 몰가니시 강이 압박을 받으며 공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진다. 이렇게 되면 폐로 들어온 공기가 날숨에 의해 몸 밖으로 나갈 때 처음 만나는 공명기관인 후두에서 울림을 만들기가 어려워진다. 아주 작은 강처럼 생겼네요, 후두강이. 반대로 후두를 너무 내리게 되면 목 부근 근육이 압박을 많이 받아 눌리는 소리가 나고 울림을 만들기도 어렵다. 우리는 하품을 할 때 후두와 혀를 자연스럽게 내리게 된다. 다시
자연스럽게 내리게 된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전형적인 복식 호흡을 하게 되는데 하품을 하듯이 호흡을 하고 자연스럽게 소리를 내보자. 즉 목젖을 살짝 아래로 내리며 턱이나 입 모양이 불편하지 않게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과하게 힘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소리를 내면서 후두를 내면 좋은 공명을 만들 수 있다. 입술이 되게 간지러운데요. 입술이 간지러워요. 3. 공명의 활용과 연습 방법. 공명의 활용. 직업적으로 목소리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 발성을 통해 공명을 연구하고 터득하게 되지만 성악교육에서 공명법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것으로 발성의 기본이다. 혹시 마스케라노 노래하라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마스케라로 노래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게 들릴지는 몰라도 노래를 부르는 것이 직업인 가수나 성악가들은 이것을 깨치기 위해 수없이 많은 연습을 한다. 벨칸토 발성의 기본으로 발성학자들 사이에서도 많이 회자되는 마스케라는 이탈리아 말로 가면, 얼굴이라는 뜻으로 특히 눈과 코 주변을 뜻한다. 즉 마스크를 쓴 것 같이 또는 얼굴 앞부분에서 노래하라는 뜻으로 비강 공명을 많이 쓰면서 노래하라는 말로 해석된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게 되면 입을 벌리고 소리를 낼 때 경구개와 위치아 앞부분에서 소리의 닿는 느낌이나 진동을 느낄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얼굴에서 만드는 공명 마스케라이다. 일본어인 줄 알았네요. 이탈리아 말로 얼굴 앞부분으로 노래하라고요. 성악 교육에서 마스케라로 노래하라고 했던 이유는 바로 공명 때문이다. 공명을 만드는 곳은 대부분 얼굴 앞쪽이며 경국에는 공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으로 소리를 잘 울리게 해주는 진동관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얼굴 전체를 이용해 공명강을 만들고 부비동과 비강을 잘 조화시켜 소리의 울림을 만들면 훌륭한 공명음을 낼 수 있다. 한편 공명이 좋은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살펴보면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며 코 바깥쪽과 눈 아래쪽의 공간을 열어준 듯한 느낌을 받는다. 가수 박정현, 이은미, 김범수처럼 고음을 낼 때뿐만 아니라 노래의 도입부에서 저음을 낼 때도 웃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열창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이것을 구강미소라고 하는데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웃는 듯한 표정으로 비강과 구강의 공명강을 만들어 소리를 울려서 내는 것이다. 공명에 대해 자신이 없거나 어떤 발성을 통해 공명이 있는 목소리를 만들어야 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면 성악교육에서 시작된 마스케라와 구강미소 방법을 통해 이 소리의 울림을 느껴보자. 구강미소. 공명연습법. 허밍으로 공명강 만들기. 먼저 턱 아래에 손을 대고 후두를 아래로 살짝 내린다는 느낌으로 턱 아래에 손을 대고 후두를 살짝 내린다는 느낌으로 목젖을 살짝 자연스럽게 내린다. 이중턱이 생기는 것처럼 턱 아랫부분이 살짝 내려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중턱은 더 올려야 생기지 않나요? 그리고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얼굴 전체와 후두의 울림통을 만든다는 느낌으로 하고 소리를 내보자. 노래 부르듯이 허밍을 하게 되면 소리의 떨림과 울림이 손끝으로 전해질 것이다. 목젖이 어디 있나요? 살짝 자연스럽게 내리고 이중턱이 생기는 것처럼 턱 아랫부분이 살짝 내려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하,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공명음 연습문. 두둥실, 둥둥둥, 두둥실, 덩덩덩, 두둥실, 딩딩딩, 낭낭낭, 남남남, 멈멈멈, 맘맘맘, 봄봄봄, 밤밤밤, 안이랑, 랑이랑, 능이랑, 강이랑, 산이랑, 항이랑. 마스케라로 노래하기. 성우나 연기를 전공하는 분들이 주로 연습하는 발성법으로 한 음으로 일관되게 노래를 부르듯이 턱을 살짝 내리고 한 음으로 일관되게 낭독해보자. 정확한 발음 연습에도 도움이 되고 공명음을 만드는 데도 효과적이다. 미톤으로 낭독하는 것이 가장 편안하며 한 호흡으로 최대한 길게 소리를 내뱉어보자. 무섭네요. 미, 도, 레, 미, 미, 사크, 히피, 텔르멍. 이렇게 일관되게 한 톤으로 하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땡큐 슈즈님. 날씨가 아직도 쌀쌀해서 물을 더 마셔야겠어요. 깨지지는 않는지. 마스케라로 노래하기. 성우나 연기 전공하는 분들이 이렇게 발성 연습을 한대요. 칸톤으로 미, 미, 드, 비에, 오, 농, 드라, 빠흐, 티, 옹, 벙, 드레, 지엔, 엉, 빼이, 주, 쉬, 삐, 비엔, 이씨, 과다, 도, 빠라띠, 떼니아, 딴똑, 깨, 다르떼, 아몬, 삐만, 아와, 딴, 사티. 발음 어렵네요. 딴따스, 꼬사스. 미가 아니죠. 도레미, 미비. 딴따스, 꼬사스, 깨, 꼰따르떼, 무시까, 네나, 다, 꼰떼, 그룽탭, 마하나콘, 아유타야, 마하딜톡. 처음 보는 지문이에요. 연기학원은 7개월 정도 다녔는데 처음 보는 지문이에요. 이렇게 연습을 한대요. 목소리 Q&A. 말을 하는데 자꾸 웅얼거린다는 지적을 받는다면 원인과 방법. 조음기관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대요. 이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아나운서도 아닌데 발음을 정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발음이 너무 뭉개져도 소통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사업의 매출을 좌지우지하는 업무와 깊이 관련이 깊다면 더더욱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발성보다는 발음의 원인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웅얼거리는 원인이 발성에 있다면 소리를 밖으로 빼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목 안쪽에 힘을 주어 말하지 않고 혀 끝에서 소리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발음해 봅시다. 혀 끝으로. 뱉어내는 발성을 참고해서 발성 연습을 다시 해주고 발음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정확하게 또박또박 발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음가를 제대로 내려면 혀의 위치가 중요하겠죠. 특히 혀 앞쪽에서 만들어지는 전설 모음, 입천정이나 치아 끝부분에서 조음되는 소리 시옷, 디귿, 리을, 니은 명확하게 들리지 않기 때문에 생길 수도 있으니 이런 발음들을 신경 써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두터운 입술 때문에 발음하는데 지장이 있어요. 입술이 두터우면 또 그런 문제가 있나요? 입술 소리 연습이 필요. 입술이 두텁다는 것은 외적으로 매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군요. 그러나 간혹 발음에 문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입술이 두터운 사람들은 입술을 열고 닫는 속도가 느린 경우가 있고 제대로 입술을 부딪혀주지 않아서 발음이 설렁설렁 되는 경우가 있죠. 미음, 비읍, 피읍이 들어간 단어는 제대로 입술을 다물었다 떼면서 발음해 주어야 합니다. 아, 입술이 두꺼우면 입을 열고 닫는 속도가 느려지나요? 처음 들어요. 이런 얘기들은. 신기하네요. 엄마, 바보, 바람, 푸른 등 간단한 단어로 연습해 보세요. 입술이 두터우신 분들은 엄마, 바보, 바람, 푸른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래요. 콧소리 때문에 맹맹거리는 소리가 나요. 자, 무성자음으로 연습해 보세요. 콧소리는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못된 습관 때문일 수도 있고 선천적으로 비강 쪽이 부어 있거나 비염이 있을 때는 콧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소리는 목에서 입안을 지나 밖으로 빠져나와야 하는데 호흡을 하고 소리를 뱉어내는 과정에서 코까지 소리가 들어가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혀의 위치가 높아 목을 막고 있어서 소리의 일부분이 코로 새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소리는 무성음, 즉 시옷, 지읒, 디귿 등 무성자음도 유성자음화되어 맹맹거리는 음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발음이 부정확해집니다. 또 습니다의 경우 습니당으로 발음돼 신뢰도나 카리스마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무성자음으로 만들어진 단어로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갑자기 웃음이 나네요. 제가 아는 분이 생각이 나서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는 애교스러워서 그게 좋아 보이던데 또 발음에는 이런 문제가 있나 보네요. 어디까지? 무성자음으로 만들어진 단어로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코를 손으로 잡고 말해보세요. 손으로 코를 막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 모두 동일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코를 막을 때 콧소리가 나면 습관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코를 손으로 잡고 말을 해보세요. 또 혀를 아래로 내려서 목에서 나오는 소리가 모두 입 밖으로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자, 가족, 복합적, 피부 모두 목에서 나오는 소리가 모두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연습을 해보시래요. 먹먹한 소리 때문에 답답해요. 호흡부터 다시 점검해야. 흔히 비염이 있는 경우와 소리내는 방법에 문제가 있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래 설명을 들으시고 개선이 안 된다면 건강을 위해서라도 전문의와 상담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입을 너무 크게 벌리고 발음하거나 콧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에 의해 울림소리조차 제대로 울리지 않고 숨을 멈춰서 읽는 듯 소리를 내려고 할 때 실수를 할 수 있지요.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가 필요합니다. 발성에 대한 부담 때문에 생긴 부작용인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는 발성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고 처음으로 돌아가 자신의 원래 목소리로 음가를 살려 발음해 보세요. 그리고 유성음, 미음, 니은, 이응이 들어간 단어가 제대로 울리는지 확인해 보세요. 미음, 니응, 갓난아기, 활동성, 감사, 관객, 호응 이렇게 단어를 연습을 하래요. 애처럼 말한대요. 혀와 입천장의 간격이 관건. 추워서 옷을 잠시만요.
애처럼 말한대요. 자, 원인과 방법. 혀와 입 천장 사이의 간격의 관건. 아성은 어린 말투를 동반합니다. 아성. 또 발성이 잘 되려면 목구멍이 편하게 열려있는 상태가 되어야 하고 소리는 굵고 낮은 게 보통입니다. 또 입안의 공간도 넉넉히 확보되어야 하는데요. 아성이 나는 경우는 톤이 높고 혀와 입천장 사이의 공간이 납작해서 모음 발음 시 입이 과도하게 옆으로 벌어지게 되면서 얇고 어린 느낌의 소리가 나기 쉽습니다. 특히 조사나 어미에서 이런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아성이 있으면 유치원 선생님이나 아나운서의 경우는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MC로 활약할 수도 있지만 상담을 하거나 성인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기에는 부적합한 목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단어를 복식음으로 내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원고의 글자 하나하나를 발성 연습하듯 스타카토로 연습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서 얇게 소리가 나면 다시 굵고 힘있게 빼줍니다. 입술이나 아래턱을 누르며 말해도 소리가 얇게 나기 때문에 턱과 입술 모양도 바로 잡아야 하는데요. 입술이나 아래턱을 누르면서 어떻게 말을 하죠? 은, 는, 이, 가, 에, 우, 오 등의 모음으로 조합된 단어를 발음할 때 입안을 둥글고 크게 만들어 봅시다. 소리가 훨씬 깊게 나면서 얇은 느낌이 사라질 것입니다. 아, 에, 이, 오, 우 발성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 속 대화에서도 실천되어야 합니다. 남자친구에게, 엄마에게 혹은 친구에게 말하듯 어린 투로 말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라면 잠시 애교쟁이에서 벗어나 보십시오. 먹는 소리가 뭔가요? 입 앞으로 소리를 끌어와야 한다. 사랑은 표현해야 마시고 소리는 뱉어야 마시지요. 하지만 좋지 않은 습관으로 인해 소리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먹어 들어가거나 머금으면서 발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소리는 듣기에 너무 답답하고 힘을 주어도 시원한 음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고쳐야 하는 잘못된 발성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이런 현상은 턱을 위아래로 너무 벌리고 입을 과하게 열어 아 하고 발음할 때 소리가 나가는 통로를 감싸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즉 소리를 입안에서 머무르기만 할 뿐 밖으로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소리들이 입안에서 머무르기만 할 뿐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이지요. 누가 여기다 낙서를 했네. 턱을 적당히 벌리고 아, 에, 이, 오, 우 발성법에 따라 알맞은 입속 공간과 입 모양을 만들어 연습한 다음 내뱉는 호흡법으로 연습하면 좋습니다. 공기를 밖으로 뱉어내는 웃음 발성이나 뱉어넣기 발성으로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혀의 문제라면 혀 풀기 운동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힘있는 목소리를 가질 수 있을까요? 발성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공명기관을 울리는 것이 아니라 목에서 가볍게 나는 소리를 가성이라고 합니다. 이 가성의 특징은 소리가 높고 가벼우며 힘이 없죠. 대표적으로 제가 그랬습니다. 수업시간에 그렇게 지적을 받았어요. 가성이라고까지는 안 하셨지만 목소리가 톤이 높고 가볍고 힘이 없고 입 밖에서 안 나온다. 그래서 제가 발성에 관심을 갖게 돼서 이 책을 이렇게 다시 읽게 되는 것 같아요. 다시가 아니라 처음 읽는 거예요. 수업 교재로 준비해 놓고 그 필요한 페이지만 펼쳤었거든요.
가성은 말을 할 때 특정 단어를 날리게 만들거나 무게감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진성으로 바꿔야 합니다. 가성과 진성을 구별하는 법은 목젖, 올림대를 만지고 소리를 내보세요. 목젖 부근이 올라가면 가성이고 움직임이 없거나 내려가면 진성입니다. 가성은 주로 울림이 없는 자음, 시옷, 지읒, 기역, 히읗 등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목젖 부분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는 정말 셀카로 찍어봐야 알겠네요. 그냥은 알 길이 없죠. 우선 가성의 반대인 진성, 곧 공명감이 살아있는 목소리를 위해 발성법대로 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목젖 주위의 공간, 즉 아치를 열어주고 낮고 굵게 소리를 내고 가슴이 울리는지 느껴보면 좋습니다. 혹자는 가슴에서 소리를 뱉어내듯이 연습하라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낸 소리들이 어떤 단어라도 똑같은 느낌이 되어야 해요. 어떤 단어라도 똑같은 느낌이 되어야 한다. 자, 왜 말할 때 콧구멍이 움직이죠? 화면에서 보는 제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얼굴에 힘을 빼세요. 우리 몸은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 분담이 잘 될 때 좋은 아나운싱이 나오겠죠. 아나운서의 경우 눈은 카메라를 향해 아이 컨택트를 잘 해주어야 합니다. 코는 호흡하는 역할과 울림소리를 낼 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입은 어떤가요? 이중모음이나 원순모음을 발음할 때 원하는 대로 모양을 갖춰주는 유연성이 필요하고 카메라 앞에서 자동으로 미소를 만들어내는 센스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목소리에 힘을 주는 역할은 어느 부위일까요? 바로 배입니다. 배. 하지만 소리를 크게 내려고 하다가 배가 아닌 온몸에 힘을 준다거나 얼굴에 힘을 주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럴 때 얼굴 중심부로 소리가 쏠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얼굴에 힘을 주게 되면 얼굴을 울리며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올바른 발성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얼굴에 무조건 힘을 빼고 배를 이용해 발성해야 합니다. 복식 호흡을 해서 배로 숨쉬기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런 다음 군인 발성을 통해 군인 발성은 또 뭔가요? 얍 하면서 얍 하면서 배 안에 소리를 힘 있게 끌어올려 봅시다. 얼굴에 힘을 빼셔야 합니다. 큰 소리를 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소리를 먼저 내는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가 중심부로 쏠리는 경우는 콧구멍 혹은 코 주위 잔 근육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때문에 거울을 보며 자가 진단하고 고쳐나가십시오. 목소리의 크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신의 목소리 크기 체크. 당연히 청중의 수에 따라 목소리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청중이 100명 있을 때는 나와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소리를 내주어야 합니다. 탄탄한 발성으로 멀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목소리를 우렁차게 내야겠지요. 하지만 옆 사람과 혹은 10명 내외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너무 큰 소리를 내면 상대방이 듣기 부담스럽기 때문에 역시 적절한 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큰 소리를 내보지 않은 사람은 크게 소리를 낸다는 기준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저도 그랬습니다. 큰 소리를 내본 일이 없어서 자꾸 소리가 작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죠. 각 단계별 발성을 통해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작은 소리부터 가장 큰 소리까지 내본 다음 청중수에 맞게 응용하시면 됩니다. 5장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표정이란 눈맞춤의 중요성. 상황별 눈맞춤 요령. 표정과 눈맞춤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누군가와 의사소통을 할 때는
언어적으로 표현되는 말도 많지만 비언어적인 방법으로도 돼야 한다. 스피치는 크게 언어적인 표현과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나눌 수 있다. 비언어적인 표현은 음성 언어로 표현되는 메시지를 말하며 비언어적인 표현은 이것을 제외한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자세나 표정, 눈 맞춤, 시선 등이다. 인간이 언어를 만들고 문자를 사용하기 훨씬 전부터 비언어적인 표현은 의사소통의 아주 중요한 방법이었고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대화의 시초였다고 볼 수 있다.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의 과학적인 연구는 1950년대부터 본격화되었다. 미국의 인류학자이자 심리학자인 레이버드 휘스텔과 홀은 몸의 움직임과 공간의 이용에 관한 연구를 처음으로 시도하였다. 레이버드 휘스텔은 개인 대 개인의 소통에 있어서 음성 언어는 30%가량의 정보만 전달하고 비언어적인 수단인 몸짓 언어가 전달하는 정보의 양은 약 70%라고 보았다. 인류학자 홀 역시 커뮤니케이션에서 60%는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하였으며 심리학자 마이클 폭스는 인간의 소통에 있어서 80%가 비언어적인 수단에 의존한다고 보았다. 1980년대 이후에는 많은 국내 학자들 사이에서도 커뮤니케이션 비언어적 요소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사람이 많은 집단 등에서는 언어로 전달되는 비율이 더 줄어든다고 밝혔다. 말하는 이의 표정, 제스처, 눈맞춤 등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정보나 감정을 읽어내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의심할 이는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즉, 사람의 얼굴과 행동은 음성 언어나 문자보다 더 많은 말을 전달하는 수단인 것이다. 미국 UCLA의 심리학 교수 알버트 메라비언이 과학적 연구에서는 메라비언의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메라비언이 과학적 연구에서는 메시지의 전달 효과에 미치는 여러 요인 가운데 음성이 미치는 영향이 38%인 반면 표정, 눈맞춤, 손짓, 시선 등이 미치는 영향은 55% 정도라고 하였다. 이 이론은 특정 문화권을 떠나 전 세계적으로 입증되었으며 국내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연구학자들도 비언어적인 요소가 스피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입증했다. 눈맞춤이나 표정, 동작 등의 시각적인 비언어적인 요소를 커뮤니케이션에 적절하게 활용하면 더욱더 전달력 있는 스피치를 가능하게 한다. 즉, 듣는 이에게 더 설득력 있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제스처 사용은 메시지를 반복해주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거절을 나타내면서 고개를 흔들거나 조용히 하라는 뜻으로 집게 손가락을 입술 가운데 세우는 동작 등은 메시지의 의미를 더욱 강하게 전달시켜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통하는 몸짓 언어이다. 노는 전 세계적으로 통하는 몸짓 언어군요. 커뮤니케이션의 비언어적인 표현 중에서도 표정 또한 중요한 요소다. 예를 들어 칭찬의 뜻인 잘한다를 말할 때 얼굴을 잔뜩 찌푸리며 인상을 쓰고 있다면 이것은 칭찬의 의미가 아니라 실망이나 꾸중을 하는 메시지로 전달되며 오히려 음성적인 표현보다 더 강하게 감정을 전달하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우리 그렇게 잘하지 않나요? 잘한다, 잘한다. 억양에 따라서도 잘한다, 잘한다. 틀린 것 같아요. 표정보다도 음성만 들어도 대충 알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조심해서 말해야 되겠죠. 말만 잘한다 하고 표정으로 비아냥거림을 전달되기도 하죠. 그럼 지금부터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비언어적인 표현 중에서 시각적 요소인 표정과 눈맞춤, 손 동작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표정이란
우리는 하루에도 수만 가지 표정을 지으며 얼굴의 근육들을 움직인다. 표정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고 반대로 표정을 이용해서 감정이나 느낌을 숨기기도 한다. 사람의 표정은 개인의 심리 상태를 전달해주는 대화의 도구로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얼굴의 표정을 객관화시켜서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표정에 관한 연구는 19세기 종의 기원의 창시자로 유명한 찰스 다윈을 통해 시작되었다. 그는 어린 아이들이 정서를 표현하는 표정을 분석하면서 표정이 전 세계적이고 이미 타고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였다. 더불어 언어와는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인간의 표정이 진화적 산물이라는 것이다. 이후 1967년 인류학자 폴 에크만은 파푸아뉴기니의 포어족이라는 원주민의 감정 표현을 연구하게 되었다. 산업화가 시작되기 전 뉴기니 원주민의 감정 표현은 서구인의 표정과는 다를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그들이 표현하는 기쁨, 분노, 슬픔, 화남 등은 서구인의 표정과 비슷했으며 사람의 표정은 외형이나 나이, 성별 등과 관계없이 감정이 얼굴에 드러나는 현상이 보편적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그리고 폴 에크먼은 그의 동료인 프리센과 함께 신체의 구체적인 비언어적 표정에 관한 연구를 하게 되었다. 얼굴 근육의 분석을 통해 비언어적 요소인 표정의 5가지 영역을 제시하면서 얼굴 움직임 부호 체계를 개발하였다. 폴 에크먼은 인간의 표정을 6가지로 나누었다. 분노, 혐오, 두려움, 기쁨, 슬픔, 놀람이다. 이 표정들은 얼굴 근육의 움직임으로 만들어지며 감정을 전달한다. 실제로 그의 연구에서 감정에 따라 나타나는 표정의 미묘한 차이는 있었지만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는 문화와 상관없이 매우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고 한다. 분노의 표정이요? 저는 어떤 표정보다 화나는 표정을 잘하나 봐요. 제 얼굴 보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희 배우자는. 얼굴이 왜 그래? 표정이 왜 그래? 그러니까 얼굴로 말하나 봐요. 저도. 그렇다면 과학적으로도 밝혀진 커뮤니케이션의 전달 수단인 표정을 스피치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스피치에서 가장 좋은 표정은 미소이다. 미소가 가장 좋다고요? 짓기 쉽지 않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눈꼬리는 살짝 아래로 내려와. 쉽나요? 입꼬리는 살짝 올리며 눈꼬리는 아래로 살짝 내려 온화한 미소를 만드는 것이다. 또 이마의 긴장을 풀고 윗니가 조금 드러나는 정도의 모습이 스피치의 표정으로 좋을 것이다. 스피치 표정으로. 하지만 미소에도 진짜 미소와 가짜 미소가 있다. 극도의 긴장 상태로 면접장에 들어간다고 가정해보자. 면접관을 향해 불편한 미소를 만들며 웃고 있지는 않은가? 진짜 미소는 사람이 행복하거나 즐거울 때, 그리고 편안함을 느낄 때 나타난다. 하지만 가짜 미소는 인위적으로도 만들어 보일 수 있다. 진짜 행복한 표정은요, 사진에 찍혔을 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방비 상태에 찍힐 때 있잖아요. 그때 표정 보면은 알겠더라고요. 그 상황이 되게 즐거웠구나. 아니면 그저 그랬구나. 나만 아는 것 같아요. 내가 표정을 지은 건지, 나도 모르게 나온 표정인지는. 프랑스 해부학자 듀세는 진정한 기쁨을 표현하는 미소를 만들려면 얼굴 근육 중 볼 근육, 또 어려운 용어가 났습니다. 대혐골근과 눈둘레근, 안륜근을 함께 이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기분 좋은 미소를 진심으로 짓게 되면 눈썹 사이가 좁아지며 자연스러운 눈가 주름이 생기며 양쪽 광대가 살짝 올라가며 뺨도 높아지게 된다. 그리고 눈썹은 전체적으로 살짝 내려오며 온화한 느낌을 만든다. 하지만 가짜 미소는 큰 광대근이나 볼근을 움직일 수는 있지만 눈 둘레근을 움직일 수는 없다.
듀센의 연구에 따르면 안륜근은 뇌를 통한 정서적인 자극에 의해서만 작동하며 인위적인 미소를 표현하기 위한 근육의 수축은 유발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후대의 연구에 의해서도 밝혀졌다. 진짜 행복하지 않으면 진정한 미소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즉, 호감 가는 미소를 만들려면 진심으로 행복감을 느끼고 기쁨을 느껴야만 가능하다. 그래야 진정한 듀센 미소를 지을 수 있다. 눈까지 웃어야 웃는 거군요.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아메리카노를 팔면서 광대뼈만 웃었나? 눈가가 웃었나? 우리는 흔히 그 사람이 살아온 행적이 궁금하다면 얼굴의 주름을 보라고 한다. 저는 감정의 동요가 별로 없었나 봐요. 표정 연기를 해보라고 하는데 정말 화를 못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화를 안 내는 성향은 아닌데 화내는 방식을 얼굴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을 찡그리거나 그래서 미간 주름은 없다고 해요. 얼굴을 나이에 비해서 화를 거의 애들이 여럿이긴 해도 뭐 애들이 뭐 제가 화를 안 내는 성향이어서 라기보다는 애들이 저를 잘 맞췄던 거겠죠. 아이들한테 화낼 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화를 낼 일이 없었죠.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독실한 그 기독교는 아니죠. 그러니까 종교를 가진 건 아닌데 예전에 한때 결혼하기 전에 이제 천주교 성당에 좀 다녔었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멘트 델타시오 네큰 타시로소이다.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내 잘못이지. 마음으로 그러다 보면 그렇게 막 밖으로 화를 표출할 일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평상시 내가 눈썹을 치켜 올려 환한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미간을 찌푸려 인상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를 거울에 내 모습을 비춰보자. 얼굴 근육의 움직임이 만드는 표정에 의한 주름이 지금의 나의 심리를 잘 말해줄 것이다. 최근에는 얼굴 근육의 움직임이 단순히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인위적으로 감정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2006년 핀지 박사는 보톡스 주사로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하며 그들의 우울증이 호전되는 것을 발견했다. 미간을 찌푸리는 행위를 덜 하게 됨으로써 부정적인 감정을 관장하는 뇌 부분의 신호가 줄어들고 이것이 긍정적인 감정 상태로 전환되는 것이다. 보톡스를 맞게 할 사람이 있네요. 제 주변에. 찌푸리는 행위를 덜 하게 함으로써 긍정적인 감정 상태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예로부터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라는 말이 있다. 웃으면 복이 와요는 한때 유명한 코미디 프로그램의 제목이기도 하다. 진심으로 행복한 감정을 느끼며 미소 지어보자. 그리고 그 모습으로 상대에게 메시지를 전달해보자. 항상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는 없지만 그 행복한 기억이 있으면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서 웃으면 좀 그런 미소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눈맞춤의 중요성. 눈맞춤은 단어 그대로 상대와 서로 눈을 맞추는 행위다. 말하는 이와 청중이 동시에 서로를 바라보는 것을 말한다. 커뮤니케이션에서 눈맞춤은 메시지 전달에 있어 생각의 일치감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하다. 서로 눈빛이 통했다는 것은 화자의 메시지가 성실하게 잘 전달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커뮤니케이션 연구자 조일환은 그의 논문에서 눈맞춤은 커뮤니케이션의 흐름을 조절하고 피드백을 모니터링하며 감정을 표현하며 또 대인관계의 성격을 나타내주는 기능을 한다고 밝혔다.
눈맞춤이 서로에 대한 호감도와 신뢰감을 상승시킨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다. 1989년 미국의 심리학자 캐러먼과 루이스는 눈맞춤과 관련해 흥미로운 실험을 하였는데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남녀 48명을 모집한 후 한 그룹에게는 특별한 지시 없이 그냥 있게 하였고 다른 그룹에게는 2분간 상대의 눈을 바라보게 하였다. 실험 결과 2분 후 특별한 지시가 없었던 그룹에 비해 서로의 눈을 바라보게 했던 그룹에서는 서로의 호감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국의 심리학자 자크 루빈 교수는 낭만적 사랑의 측정이라는 그의 논문에서 별 논문이 다 있네요. 낭만적 사랑의 측정? 네, 이라는 그의 논문에서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 애정 정도를 측정하는 루빈의 저울을 최초로 만들었다. 이건 역시 대화를 하는 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서로의 눈을 쳐다보는지에 따라 사랑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상황별 눈맞춤 요령. 다수의 청중을 상대로 연설할 때 가장 중요한 눈맞춤은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은 고른 눈맞춤이다. 제가 벌써 반년이 흘렀네요. 그 김창옥 강사님 그 강연에 한 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약간 자동 머신처럼 이렇게 약간 턴을 하시면서 눈맞춤을 하시더라고요. 저 오른쪽 끝에서부터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스텝을 그랬어요. 되게 저런 시선 처리를 되게 신경을 쓰시는구나. 화면으로 봤을 땐 잘 몰랐거든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전체 청중들과 이렇게 쑥 스캔하듯이 훑는 거죠. 그런 테크닉이 있어야 되나 봐요. 오래 하셔서 아마 그런 스킬들이 몸에 배이신 것 같아요. 전혀 불편함 없이 그 로봇처럼 발이 쓱 움직여서 깜짝 놀랐어요. 보통 청자 듣는 사람은 청자 보통 청자 말하는 상대방의 눈을 계속 조사가 빠졌군요. 보통 청자는 말하는 상대방의 눈을 계속 응시하게 되는데 이때 화자는 자신이 말하는 메시지가 잘 전달되고 있는지 이런 거 알려주고 싶어요. 이판 응시할 때 저도 책을 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오타가 너무 눈에 크게 들어와가지고 혹은 청자가 이해를 하고 있는지 눈맞춤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화자는 청자와 눈이 마주쳤을 때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을 조금 더 크게 뜨면서 소통을 이끌어갈 수 있다. 또 계속해서 연설을 진행하는 것을 청자가 허락하는지도 알 수 있으며 자연스러운 눈맞춤은 연사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자신감이 있어야 청중을 향해 눈맞춤을 할 수 있는 거군요. 면접장에서 면접을 볼 때 먼저 자기소개를 할 때는 면접관들과 한 분 한 분 눈맞춤을 하며 자신의 호감도를 상승시키자. 질문을 받았을 때는 먼저 질문을 한 면접관과 3초 정도 눈맞춤을 한 후 다른 면접관들에게 자연스럽게 시선을 돌리며 답변하도록 한다. 면접관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처음 3초간은 눈맞춤을 하고 이후에는 면접관의 눈과 인중 사이로 살짝 시선을 내려 답변을 한다면 어색함이 줄어들 것이다. 1대1로 대화할 때 내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는 것은 눈맞춤으로 보여줄 수 있다. 말로써 대답하지 않아도 상대와의 눈빛 교환만으로도 의미가 잘 전달되었는지 말해줄 수 있다. 자칫 눈길에서 벗어나 다른 곳을 응시하게 된다면 상대방에게 대화의 지루함이나 피로감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벌써 이렇게 의자 뒤로 몸을 빼죠. 지루하면. 눈빛도 눈빛이지만. 근데 그런 눈치 없이 계속 말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 들 때가 많거든요. 배설하듯이 말을 하는구나. 상대방이 듣는지 들을 상태가 되어 있는지 그렇게
체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배려 없이 자기 말을 막 뱉어내는 사람들 많죠. 10시간의 진통 끝에 엄마와 처음 대면하는 아기는 눈맞춤으로 첫 교감을 하게 되며 사랑을 맹세하는 연인들도 눈빛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발달 심리 치료에서는 눈맞춤이 가장 기본적으로 시도되는 치료 방법이다.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상대방과 눈맞춤하라. 서로에 대한 신뢰감이 상승할 것이다. 네, 오늘은 5장 5부까지 읽겠습니다. 75페이지까지. 다음번에 6장 자세의 중요성과 설득력을 높이는 제스처 실전 연습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날이 좀 흐린가요? 시간이 꽤나 지났는데 해가 안 뜨네요. 해가 안 보이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라이브 종료하겠습니다. 아, 선생님 연태 계셨어요? 네, 이동 중에 들으셨군요. 네, 그럼 내일 다시 뵐게요.